오픈 AI는 인당 550만 달러 매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70억에서 80억 정도 되잖아요. 엔트로픽은 440만 달러. 미드저니도 굉장히 높습니다. 380만 달러. 50억 정도 하겠죠? 커서 AI도 이제 330만 달러. 뭐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나 인당 매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인데 한 40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최소 10배에서 20배, 뭐 많게는 한 40배 정도까지는 인당 매출이 이 네이티브 AI 회사들이 높다. 제가 또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도 조직 체계를 그냥 AI 네이티브로 싹 바꿨어요. 개발자마다 다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개 프로덕트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몇몇 큰 기업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네. 네이티브 전환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직 레거시가 너무나도 크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뷰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나 뵈면서 요새 제가 한 열흘 내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지금 뭐 1인 창업자라던가 아니면 뭐 맥미니와 함께 창업하는 시대, 이제 누구나 창업을 해서 AI 에이전트와 일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심재석 바이란 네트워크 대표님, 그리고 최용식 아웃스탠딩 창업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한 열흘 사이에 4번, 5번을 들었어요. 서로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 작년 말을 기준으로 클로드 코드, 그 다음에 오픈클로 같은 그 에이전틱 AI들이 나오면서 그땐 몰랐는데 한 3, 4개월 지나고 나와 보니까 그 순간이 엄청난 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누구나 코딩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하고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나 혼자서 막 100명분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네이티브 기업이라고 하죠. 뭐 커서 AI를 만든 회사라던가 아니면 러버블, 뭐 미드저니 같은 이런 AI 툴을 만든 회사들, 또 엔트로픽 같은 아예 LLM을 만드는 회사들, 요런 회사들이 지금 좀 뜯어보니까 매출 성장이 엄청나고 또 1인당 매출이 예전 기업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래서 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요걸 좀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를 좀 뽑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AI 네이티브 기업 이런 데를 생각하면 뭐 오픈 AI가 대표적일 테고, 뭐 엔트로픽, 이미지를 하는 미드저니,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커서, 러버블, 퍼플렉시티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그 매출을 일단 ARR을 보죠. 연간 반복 수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오픈 AI가 아직은 제일 많고요. 이게 250억 달러. 30조, 40조? 네, 그 정도 돼요. 요즘 이제 환율이 올랐으니까, 30조보다 훨씬 넘죠. 그 250억 달러 정도 하고, 그 다음으로 가는 데가 이제 엔트로픽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190억 달러.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추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픈된 기업들이 아니니까 스스로 발표하는 것과 추산을 발표하는 것을 합치면 올해 190억 달러 정도 할 것이다. 네, 엄청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커서 AI 이런 데도 한 10억 달러. 뭐 우리나라로 하면 1.5조? 1.5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드저니 이런 데가 이제 5억 달러, 뭐 그다음에 러버블이 4억 달러, 퍼플렉시티 2억 달러, 뭐 이 정도는 되는데 다 그냥 몇천억 원은 그냥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걸 이제 보면 인당 매출이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그 추산된 걸 계산해서 보니까 오픈 AI는 인당 550만 달러 매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계산하면 얼마죠? 550만 한 70억? 오, 네. 70억에서 80억 정도 되려나요? 네, 80억은 되겠네요. 지금. 네. 한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이 한 80억 된다는 거고요. 엔트로픽은 이제 440만 달러, 한 60억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드저니도 굉장히 높습니다. 380만 달러. 그러면 뭐, 한 50억 정도 하겠죠? 커서 AI도 이제 330만 달러. 여기도 40억이 넘을 테고. 보통 일반 기업들이 요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 보면 한 인당 2, 3억 이렇게 하죠? 한국 기업들은 뭐 인당 1억만 해도 먹고는 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2억, 3억 가면 이제 잘한다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유명한 사스 기업들 이런 데가 인당 뭐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나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되게 많다고 인당 매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인데 한 40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몇 억 수준이 한 7억 뭐 이렇게. 네네, 그 정도 하는 거죠. 네, 뭐 40만, 50만 뭐 이런. 그리고 미국에 이제 별로 안 유명한 사스들은 다 뭐
20만 달러 뭐 이런 데도 많습니다. 10만 달러 때도 많고요. 사스도 원래 일반 기업들, 뭐 레거시 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높다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거죠. 거기도 굉장히 받죠. 높은 회사들인 거죠. 왜냐면 한번 만들어서 여기저기 팔 수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뭐 고객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내가 새로 이렇게 뭔가 리소스를 더 투입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리소스를 그냥 가서 계속 온라인상으로 공급만 하는 회사니까 인당 매출이 높은 편인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일 낮은 데가 지금 퍼플렉시티예요. 80만 달러. 또 한 10억은 넘는 거죠. 최소 10배에서 20배, 뭐 많게는 한 40배 정도까지는 인당 매출이 이 네이티브 AI 회사들이 높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지금 수익도 엄청나게 거두고 있나요? 흑자를 막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당 매출이 높은데 네. 다 적자입니다. 예. 뭐 오픈 AI를 비롯하여 엔트로픽, 커서, 러버블, 퍼플렉시티 전부 적자 상태고요. 유일하게 흑자인 회사가 이제 미드저니. 미드저니 하나만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돈을 어디다 그렇게 갖다 쓰길래 인당 매출이 이렇게 높은데도 지금 적자를 보는 겁니까? 근데 제일 큰 건 컴퓨팅 비용이죠. 이게 뭐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제일 오픈 AI나 엔트로피가 컴퓨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은 인프라 전쟁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팅 비용 쓰고 있는 비용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10년 뒤에도 쓸 수 있어야 될 인프라를 지금 막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미리 사재기 하고 뭐 이거를 또 계속 몇 조, 뭐 몇십 조 이렇게 투자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래 투자까지 땡겨서 지금 투자하는 상태라서 그런 인프라 선점을 위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뭐 여기는 인건비 R&D 비용도 이 AI 하는 사람들 엄청 높잖아요. 인건비도 보통 사스 기업보다 훨씬 인건비가 비싸고 또 여기에 또 그런 물론 이제 오픈 AI나 엔트로픽은 아니지만 뭐 래퍼 기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남의 파운데이션 모델 갖다가 내 서비스를 더 얹어서 약간 그 겉에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서비스들의 경우는 API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API 비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회사들도 있죠. 예를 들어 커서 같은 경우에는 API 비용이 매출이 100%를 넘는데요. 100%를 넘는다고요? 네. 그럼 할 때마다 손해 그러니까 할 때마다 손해 보면서 하는 중인 거죠, 지금은.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퍼플렉시티 쓰고 뭐 러버블, 커서 AI 이런 거 쓰고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그들은 손해보는 거니까 이들이 나중에 원가를 낮추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더 내고 써야 되거나 덜 써야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사람을 더 모으면 무슨 비즈니스 모델 더 할지도 모르잖아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을 회원이나 이용자를 확보한 뒤에는 또 새로운 걸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지금은 뭐 투자 단계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가 원래 상거래하는 회사인데 그렇죠. 상거래로는 돈을 그닥 거의 벌지 벌죠. 않고 물류나 아니면은 이런 AWS로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 보는 거는 지금 이런 컴퓨팅 비용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인당 매출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 인당 매출이 이렇게 높은 이런 AI 네이티브 기업은 어떻게 해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큰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앞서 언급한 회사들이 다 AI 네이티브 방식으로 일한다라고 보는 건 좀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엔트로픽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수천 명 정도 직원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거의 기존 조직과 비슷하게 일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근데 미드저니는 좀 얘기가 달라요. 미드저니는 수십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긴 AI 네이티브 방식으로 일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이걸 시작으로 굉장히 그 AI 기업들 시작으로 이제 AI 네이티브 방식이 대세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AI 네이티브 조직은 뭐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AI를 이제 도구로 쓰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조직, DNA, 시스템이 그냥 AI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제 구성원 모두가 실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AI를 부리는 거예요. 좀 더 뭐 비유를 들자면 모든 사람이 이제 로마 시대의 농장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혁명기에 근로감독관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일하는 애들은 다 AI 에이전트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개발사가 AI 네이티브 방식으로 지금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자면 뭐 팀 단위로 이렇게 뭐 개발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랄까 시스템을 모듈화 한다는 게 좀 특징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개발하는데 개발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론트 엔지니어링이 있고 뭐 백엔드 시스템이 있고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있고 뭐 앱 개발의 경우 뭐 앱 프론트 페이지가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맡아서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는 직접 코드를 하지 않고 아니면 굉장히 적은 수준의 그 로우 코드만 하고 이 지켜보는 거죠. 얘네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류가 나면 이걸 좀 고쳐주고, 그리고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을 뜻하는 아키텍처의 이제 설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은 개발단에서 뭐 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뭐 이게 정말 뭐 개발자가 기업 단위의 그런 퍼포먼스를 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케팅을 해주는 에이전트가 나오는 거고, 백오피스를 해주는 에이전트가 나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을 해주는 에이전트들이 나와서 사실상 한 사람이 거의 뭐 원 프로덕트라든지 아니면 뭐 원 컴퍼니의 수준의 그런 생산성을 내는 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먼저 이제 그 회의나 의사결정 같은 경우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모두가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 관리자가 내 경험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AI가 되면 AI가 움직이는 동안에 데이터가 그냥 계속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AI에게 얘기하는 거 시나리오를 얘기해줘. 그럼 쭈쭈쭈 여러 가지씩 보통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그 상황이 날 것인지 얘기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AI가 알아서 A/B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게 디테일한 결과물을 예상해주는 뭐 이런 거를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용 문화나 인재상도 이제 바뀌겠죠. 이제는 이제 지식의 양이나 경험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채용의 조건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AI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 그래서 좀 구체적인 지시, 디테일한 지시를 잘할 수 있는 뭐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AI 에이전트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어떤 거는 이게 충돌할 때가 있고 어떻게든 융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이걸 흔히 말해서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이라고 보통 업계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지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들을 이제 잘 융화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뭐 결과물이 안 좋을 때, 요게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 이슈라든지 있을 때 이런 걸 잡아내고, 그리고 또 AI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법적 판단을 못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좀 판단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좀 이게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리소스를 배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 이제 사람이 하게 되는 게 새로운 흐름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AI 에이전트가 이제 모든 직원 옆에서 있으면, 좀 전에 직원이 실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관리자가 되고 모두가 다 경영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인터뷰한 회사 중에, 게임 회사 중에 베이글 코드라고 있잖아요. 베이글 코드 이제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는 지금 그 회사 총무팀의 가장 큰 미션은 맥미니 사는 거래요. 전 직원에게 맥미니를, 지금 이미 컴퓨터가 있지만 그 옆에 맥미니 하나씩 더 앉혀놓겠다가 이제 목표라서, 모든 사람에게 맥미니를 지급하고 모든 사람의 그 에이전트를 보조로 쓰도록 만드는 게 회사의 이제 미션이에요. 게임을 만약에 뭐 100명의 직원이 게임을 한 3개, 5개 개발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100명의 직원이 게임을 100개 개발할 수 있게 하자. 100개 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프로젝트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목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도 조직 체계를 그냥 AI 네이티브로 싹 바꿨어요. 근데 거긴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게 가능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개발팀이나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게 피처였거든요. 기능. 이제 서비스가 있으면 기능 하나를 바꾸거나 이걸 개선하는 거였는데, 사람 개발자마다 다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개 프로덕트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굉장히 많은 난관과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업계에 굉장히 트렌디한 소식이고,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걸 좀 감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여러 회사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CEO 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많아요. 아, CEO를 대체해요? 그러니까 CEO들이 지금까지 했던 잔소리들과 지시사항들을 데이터 뭐 슬랙을 다 모아가지고 CEO 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EO가 이제 잔소리 안 하면 그 봇이 미리 잔소리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링크드인에서 그 뭐 한 컷 만화 이런 걸 봤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AI 에이전트들이 이만큼 쏟아내는 검토해주세요 라는 문서들을 사람이 그걸
다 못 보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검수하고 내가 승인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문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게 지금 임원진들, 대표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군요. 그걸 만드는 봇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등신대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말을 해주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를 또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데이터가 계속 쌓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또 AI는 더 똑똑해지니까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에이전트가 더 좋은 판단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AI 네이티브 기업이 지금은 일반 코딩하는 사람과 싸웠을 때 뭐 더 질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쪽은 더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프롬프트 능력과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결국은 AI를 얼마나 잘 쓰냐거든요. 그래서 AI 뭐 이분들도 AI 그 완벽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AI가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건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AI 기술도 좋아지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AI를 부리는 능력이 더 좋아진다. 뭐 비유를 들자면 노예나 아니면 이제 근로자를 더 잘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 프롬프트와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군 통솔도 많이 해본 지휘관이 잘 하겠죠. 네.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이 2030년에는 1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거다. 이제 요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이 나온 맥락은 그 샘 알트만하고 자기 친구들끼리 1인이 창업해서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언제쯤 나올까 내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온 게 이제 2030년 얘기가 나온 거니까 30년이든 31년이든 29년이든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핵심은 그런 기업이 나올 것이다라고 모두 예측하고 있고 그것이 몇 년 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유니콘이라는 것은 이제 1조 원 정도잖아요. 우리나라로 돈으로 기업가치 1조 치면 원? 네. 10억 달러 정도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미 진도가 나간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연간 예상 매출이 18억 달러래요. 18억 달러면 2조, 2조 원이 훨씬 2.5조네요? 넘는 거죠. 매출이요? 네, 매출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첫 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첫 해 매출이 4억 달러를 기록했대요. 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천, 6천 원 매출을 기록한 거지. 이 회사는 네. 약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건 이제 이 회사의 지금 기업 가치는 한 6천억, 그 보도에 따르면 네. 한 6천억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주위에도 올해 들어서 능력 있으신 분들은 혼자 나와서 창업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2명?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 1인 창업이나 이런 뭐 진짜 완전 극소수 창업, 이런 게 좀 수치상으로도 좀 이렇게 잡히고 있나요? 이거는 뭐 딱 1인 창업, 또 요즘 말하는 AI 이렇게 딱 정의하는 조사는 없던 것 같고요.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카르타라는 그 스타트업 지분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솔로 창업, 보통 우리 이제 창업을 팀 단위로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의 경우였는데 솔로로 창업하는 그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7%였대요. 근데 이제 2025년으로 넘어가서는 이게 36%까지 올랐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치만 보고는 이게 이제 뭐 AI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AI 기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뭐 요즘 뭐 MZ는 같이 일하기 싫어, 뭐 이런 어떤 정사적인 네네. 문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2025년에 창업한 회사의 3분의 1은 솔로 창업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현상이고, 이런 증가 속도가 2025년 정도 갑자기 빨라졌대요. 그런 점에서 AI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완전한 1인 창업은 정말 딱 너만 있고 회사 아무도 있으면 이거는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뭐 사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란 말이 이미 20, 30년 전에 나왔는데 사실 그 연예인이라든지 그 슈퍼스타들도 다 스텝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의 시간이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좀 창업 트렌드는 진짜 바뀔 것 같긴
바뀌긴 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공동 창업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려면. 그리고 공동 창업을 하면 저나 뭐 심 대표님처럼 이게 그 동등한 그런 직능을 가진 사람이랑 하면 안 돼요. 그게 저희는 미디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랑 이렇게 매시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 잘하는 사람, 개발 잘하는 사람, 경영 잘하는 사람, 영업 잘하는 사람, 마케팅 잘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창업이었고, 그래야지만 이게 기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해지고 한 명이 그걸 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AI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커버해 주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획 능력을 가지면 나머지 어떻게 보면 재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스킬에 불과한 거잖아요. 스킬을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 명 플러스 알파 창업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비서라도 있어야겠죠. 근데 시간을 잘 쓰려면. 예. 그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네. 그 아까 그 매듭이라는 회사였어요. 6천억 달러의 뭐 기업 가치를 이뤘다는 네. 그 의약품 판매하는 플랫폼. 그거 말고 몇 가지 그 조사를 해보니까 헤드샵 프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AI 증명사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뭐 헤드라임, AI 카피라이트를 써주는 뭐 이런 걸 운영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두 개의 서비스를 만든 건데, 이 사람이 뭐 이름이 데니 포스트마, 뭐 네덜란드 사람이라는데, 네. 뭐 이분이 이제 두 개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혼자서 발리에서 혼자 바닷가에서 만든대요. 네. 그래서 지금 매출이 헤드샵 프로는 월 30만 달러를 매출을, 그러니까 월 30만 달러 한 5억 원, 뭐 네. 4억 5천억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헤드라임은 이제 8개월 만에 매출 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합산.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15억, 예. 혼자 발리에서 이제 해변가에서 그래서 뭐 10억 20억을 벌고 있다 매달 막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오픈클로 네. 뭐 이런 것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뭐 지금 또 인수됐죠. 저 오픈 AI 인수됐죠. 그 회사도 그 회사가 서비스도 혼자 만든 서비스니까 이것도 1인 창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창업이란 개념보다는 혼자 심심해서 만든 서비스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전 세계를 바꿔. 네, 이미 또 매각도 했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몰트북도 마찬가지죠. 오픈클로 기반으로 그 SNS 만든 몰트북도 혼자 만든 거죠. 그냥. 메타에 팔았죠. 네, 그것도 메타에 팔았습니다. 네, SNS. 혼자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난리가 나고 팔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제 보통은 개발 쪽 이제 만들어서 파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25년에 아까 36%를 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한 5, 6년 전보다 한 13% 정도 늘어난 건데, 제주위만 봐도 이제 비개발자분들도 나와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올해 진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시대가 작년 말부터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 올해 내년에는 그게 확 올라갈 수 있겠네요. 솔직히 말해 생각하고 있죠. 저요?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부수적인 수입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생각은 하나씩,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고 이게 유용하다 싶으면 내가 꼭 창업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저녁에 뭐 놀면 뭐해 이거라도 돌려보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스마트 스토어 나오고 드롭시핑이라고 이제 다른 물건을 떼다가 네, 바로 그렇죠. 팔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나오면서 또 많은 사스들이 나와서 내가 다른 뭐 법무 자문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나오면서 이미 부업 붐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예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드랍시핑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내가 이제 뭐 쇼핑몰을 하나 만들려면 뭐 사이트 구축도 해야 되고 물건도 뭐 내가 직접 만들진 않더라도 어떤 떼오려면 또 어떤 물건이 좋은지 또 떼서 막 동대문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꾸며 입고 사진도 찍고 이제 팔고, 또 팔면 또 배송도 맨날 포장해서 해야 되고, 이 과정을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건 누가 떼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그냥 내 사이트에서 예쁘게 사진 찍어서 이 상품 이렇게 좋은 상품이에요 쓰기만 하면 그거를 배송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주 극소수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죠. 이제 이런 AI를 가진 도구를 통한 창업
작업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내가 코드 다 쓸 줄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쓸 줄 몰라도 그냥 이 바이브 코딩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그래도 그 쇼핑몰은 약간 그래도 외모가 좀 되고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옷이 잘 안 어울리는 사람도 창업할 수 있다. 밤 시간만 쓰면 내가 머리 터져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AI 써서 열심히 그냥 밤만 새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 사례도 하나 릴리스 AI라고 이 회사가 지금 ARR이 10억이 넘었다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2명이서 이제 만든 요약하는 AI라는데 둘이 하시는 네, 그래서 이거 10억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괜찮게 된 거죠. 그렇군요. 릴리스도 규모가 그렇게 저는 작은 회사인지 몰랐어요. 엄청 또 많이 쓰시기 때문에 릴리스를. 근데 지금 이제 들어보면 이렇게 1인 플러스 아까 알파? 이 정도 이제 창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트렌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도, 야, 우리 분야는 안 돼. 막 이렇게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분야, 어떤 트렌드가 있나요? 일단은 좀 가능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게 물리적인 자산이라든지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곳. 예를 들면 회사 만들려면 몇백억 있어야 돼라든지 회사 만들려면 이런 설비가 있어야 돼라고 하면 이건 AI 창업이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반복적인 그런 작업이 좀 화이트 칼라적으로 많은 곳은 이제 좀 AI 창업이랑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인력이 좀 많은 게 반드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결과물의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분야도 되게 AI 창업이랑 잘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찰떡이 바로 사실 소프트웨어이긴 해요. 왜냐하면 AI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엄청난 실행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 자체가 인간이 판단이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은 그런 영역이라서 사실상 소프트웨어가 제일 잘 맞고 마치 이건 밀키트와 같다. 그냥 부으면 된다. 물 부으면 된다. 밀키트로 음식점 내기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죠. 왜냐면 개발자는 훨씬 더 개발 잘할 수 있고 비개발자는 개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게 좀 콘텐츠 쪽. 지식 콘텐츠라든지 특히 뉴스 미디어 이런 쪽은 리서치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제작 이런 거는 사실상 과거에는 사람이 이렇게 인풋이 아웃풋하고 굉장히 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이게 개입이 되면 AI로 굉장히 많이 레버리징을 할 수 있어서 그에 준하는 아웃풋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도 고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낮은 단계 레벨이나 아니면 좀 롱테일적인 그런 영역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뭔가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를 선임할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 여력은 없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형성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당 몇십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굉장히 AI가 잘 이렇게 와서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AI 솔로 창업이 3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은 그런데 이 투자까지 연결된 거를 보면은 혼자보다는 여전히 투자자들은 이제 팀 단위 창업을 선호한다라는 조사가 있어요. 솔로 창업이 30몇 %인데 투자 받은 비중은 솔로 창업자들은 전체에서 한 10여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은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근거 데이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창업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 이런 쪽은 괜찮긴 한데 좀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AI 창업하고 좀 안 맞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긴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 특정 인간에 대한 신뢰. 예를 들면 법률 자문 중에서 고급 단계라든지 M&A 그리고 투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누가 해줬냐 아니면 어떤 거물이 들어왔냐가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AI 네이티브가 굉장히 좀 힘을 발휘하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물리적 숙련도가 핵심인 영역도 사실 AI가 들어오기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시공이라든지 아니면 미용, 수공예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건설 현장에 보더라도 가장 단순한 게 곰방이라고 해서 짐을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역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대체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 기계가 못 들어오고 너무 상황이 변수가 돼서 딱 그 곤방일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불규칙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지역의 도소매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들끼리 이렇게 짜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 그건 이제 중개사들이 같이 힘을 맞춰서 하나의 딜을 따온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좀 AI가 좀 들어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게 법으로 딱 정해진 거, 이게 대표적인 게 의료인 거죠. 의료인 거는 어쨌든 의사가 마지막에는 이게 소견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회계감사, 어쨌든 인간이 이 기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무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이제 그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I 창업이 좀 들어오기 힘들다.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는 AI 창업이 모든 영역을 다 뭐 대체할 것이라든지 파괴력을 일으킬 것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랑 콘텐츠를 시작으로 이게 쭉쭉쭉쭉쭉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VC는 1인 개발, VC는 이제 1인 창업자한테 투자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아직 비율이 높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1인 창업자들이 확 늘어나고, 또 뭐 완전 소규모 창업자, 그들은 돈이 많이 그렇게 소모되지 않을 거잖아요. 뭐 사무실을 뭐 엄청 비싼 데서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와 그 창업자의 관계라던가 또 VC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VC의 경우는 사실은 지표만 좋으면 사실은 웬만한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게 다 뚫려요. 사실은 뭐 조건이나 그런 게. 그래서 아마 AI 네이티브 방식의 창업이 대중화되고 많이 나와서 이제 성과가 나오면 분명히 뭐 지금은 뭐 아리까리 한다 하더라도 아마 투자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 솔로프로너가 별로 받고 싶어 하지가 않을 거예요. 받으시는 쪽에서 네, 내가 굳이 네. 왜냐면 이게 그 사실은 이게 왜 창업자가 투자를 받냐라고 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MVP를 만드는데 이게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걸 만든다. 한 명이서 만들면 뭐 근데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딱 만들어서 이제 정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미 있게 한다라고 하면 프로덕트에 최소 10억 원은 필요했어요. 그래도 한 5에서 10명 정도는 뽑아서 분업을 하면 되는데, 10억은 사실은 일반인이 이렇게 딱 깔고 시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받는데, 사실 투자를 받은 창업자랑 얘기를 하면 10중 거의 8, 9명이 후회하거나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10억 써서 잘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퍼센티지가 그래도 높죠. 예. 그러면 이제 VC는 사실은 그냥 다른 걸로 이렇게 수익 내면 돼, 이런 판단을 낼 수 있지만, 창업자는 독박을 다 써야 돼요. 그거를 뭐 직원들에게 욕먹고 고객에게 욕먹고 VC에게 욕먹고 최악의 경우 연대보증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인생 그냥 나락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무섭고, 수익화 되더라도 VC는 이제 빨리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단기적으로 압박을 줘요. 뭐 다음 달에 얼마냐, 뭐 얼마 버냐. 뭐 최악의 경우는 VC가 비전문가야. 그리고 인성이 안 좋아. 라고 하면 거의 채권 추심자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거의 못 주고 오히려 악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누적된 경험이 스타트업 시에는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프로너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면 안 받고 싶을 그 심리가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최 1, 2년 동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VC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 나왔고, 그래서 이미 수조 원 규모의 자산을 VC로 형성한 그 벤처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차마스 팔리 그 히피티아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옛날에는 1, 20억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펀딩을 받았는데 이제는 안 받을 것 같다. 그럼 VC는 뭐하지? 우리는 집에 가야 되나? 네. 뭐 이런 거를 방송이나 이런 거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이게 좀 과장되고 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요즘 AC, VC 대표님들 여러 명 만났거든요. 다 동감해요. 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심지어 제가 관련 포스팅을 SNS에 썼어요.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1, 2년부터 이런 게 화두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AC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YN아처라는 회사인데, 여기 대표님이 이제 리포스트를 했어요. 나도 동감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VC가 사실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창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투자 생태계를 잘 꾸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잖아요. A씨, V씨 한 10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히려 타격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창업자나 이제 그 솔로프로너가 투자를 안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프로덕트 만드는 건 쉽지만 1등이 되는 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VC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게 반론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창업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 나만 잘 먹고 사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으려면 이건 나 혼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받는 거죠. 예전에는 엔젤로 시작해서 시리즈 A, B, C, 프리-IPO, IPO가 이게 정석이었는데 이걸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초반에는 어떻게든 버텨서 붐업을 시키자. 붐업을 시키고 하면 딱 이제 경쟁이 엄청 심화될 시점이 있단 말이죠. 그때 확 땡기는 거예요. 근데 몇백억 확 땡기거나 그때 이제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초기부터 받으면 지분율도 굉장히 계속 많이 줄어드니까. 희석이 될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좀 업계에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 아정당이라고 뭐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홈 서비스 판매 업체잖아요. 거기가 투자를 안 받고 계속 가다가 1,500억 원으로 매각을 했어요. 한 방에. 그래서 이게 좀 기존에 진짜 찾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뭐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정상급 A씨 회사인 YN아처가 초기 투자를 했는데 A급 창업자 발굴이 너무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A씨는 A씨대로 하되 VC랑 P를 이제 라이센스를 따고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초기 투자는 진짜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링을 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투자신이 확 내려앉으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예전처럼 그냥 막 퍼주는 거는 이제는 안 한다. 지표를 보고 투자한다. 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표를 낸 회사는 내가 굳이 투자를 받아야 돼? 라는 상황에 간 거고, 진짜 필요한 회사들은 이쪽은 VC는 무서워서 투자 안 하고 이 흐름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1인 창업에다가 뭐 나는 당장 지금 AI 에이전트로 할 수 있는 걸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초기에도 투자 안 받으려고 할 거고, 근데 또 여기에 골라서 선별해서 투자하자고 하니 와 1인이 이거 뭐 매출 올려봤자 얼마나 올릴까 또라고 하면 또 투자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점점 이제 간격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쪽과 받는 쪽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도 사실은 다 VC, AC 업계 위기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첫 번째는 어떻게든 A급 창업자를 잘 발굴해야 되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들을 잘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VC 투자는 약간 악어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악어알 보면 한 50마리 이렇게 낳으면 사실은 40마리는 이제 부화 전에 죽고 10마리는 이제 뭐 한 살이 되기 전에 죽고 한 2마리 정도만 이제 성체로 살아남거든요. 이게 이제 VC 투자의 본질인데, 한 50군데 투자해서 2개만 대박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창업자들이 안 받는다는 거죠. 아니 무슨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왜 너희랑 같이 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걸 주고 설득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공생관계가 되는 거네요. 같이 살아가야 그렇죠. 되는. 그래서 이제 마크 안드레슨 같은 유명 벤처 투자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 얘기한 그런 이제 VC 종말론에 공감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VC 투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나 과학보다는 예술이나 인간관계에 가까운 건데, 장기적으로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때 적시적절하게 이렇게 투자자들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마크 안드레슨이 이끄는 이제 벤처 투자사의 경우는 그로스 조직이라고 해서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우리는 뭐 법무 전문가, 우리는 뭐 전문가, 창업자는 정말 사업만 하세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 대신 우리 투자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걸로 가고 있어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런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AC, VC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창업한 회사가 성공하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
창업자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가 좀 성장을 해도 창업자가 그 성장 속도에 창업자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1인 창업자의 경우 만약에 내가 혼자 바이브 코딩을 앱을 내서 앱이 인기가 끌어서 돈을 벌어. 이 매출의 성장에 비해 이 창업자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거 사실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좀 말씀하신 VC가 와서 이번 달 매출이 왜 이렇습니까? 왜 고객이 줄고 있습니까? 이런 뭐 압박감도 주고 또 직원들 사이에서의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가면서 또 그거를 견뎌내는 그 인내, 고객들을 만나면서 또 그 성장하는 거, 또 VC가 뭐 또 소개시켜주는 업계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 인사이트,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창업자도 성장하고 그 제품과 서비스,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건데 혼자 그냥 열심히 바이브 코딩으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VC의 어떤 옆에서 그런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 그런 거 굉장히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이제 자식에게 돈을 대주고 학원을 보내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옆에서 잔소리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예전에는 A급 창업자가 투자자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창업자는 A급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싶어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이제 1인 창업이나 소규모 창업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진짜 가능성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AI 에이전트 같은 거를 되게 잘 만들 거다, 그런 시대에 되게 잘 나갈 거다 생각했던 많은 이제 IT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건 어디서 이런 갭이 오는 건가요? 뭐 대표적인 게 네이버 같은 회사를 들 수 있겠죠. 네이버가 뭐 클로바, 뭐 X, 그다음에 Q 이런 이제 AI 서비스들을 다 접었어요. 다 접고 뭐 그 서비스들 처음에는 실험실처럼 내긴 했어요. 처음부터 정식 서비스야라고 낸 건 아니지만 사실 인터넷에서 모든 서비스가 다 약간 실험적으로 내서 그쵸. 반응이 오면 그게 정식 서비스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식 서비스로 가지 못하고 이제 실험 단계에서 종료됐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뭐 네이버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실패한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챗GPT를 꿈꿨으나 그 대항마가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맨 위에 AI 브리핑이라고 해서 AI가 답해주는 거, 구글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답해주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AI 브리핑 같은 거를, 검색의 니즈 자체를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면 안 되니까 AI를 활용해서 검색 니즈를 계속 가져간다. 그래서 AI 브리핑으로 그걸 이제 답을, 네이버의 AI 전략이 이제 AI 브리핑으로 한 축이 왔는데,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어제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7일에 발표가 연관 검색어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어요. 네이버 연관 검색어. 예를 들어 뭐 야구 치면 뭐 야구 중계, 뭐 야구 순위, 뭐 야구 국가대표, 뭐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뜨잖아요. 이런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거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 연관 검색어가 뜬 이유는 네가 궁금한 게 이거지. 이거 아니야? 혹시 이거 아니야? 그렇죠.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검색,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보통 두 글자만 치고 연관 검색어로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제는 그 연관 검색어가 없었다는 거를 제가 추정키 의미는 그냥 내가 답 줄게 다. 뭘 이것저것 검색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 입력하면, 야구 하면 검색하면 네가 궁금해할 거 다 브리핑에다가 답을 내줄게. 뭐 검색 더 하지 마.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AI에 대한 그 의지는 여전히 강력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AI 탭인가요? 그 이름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인데,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뭐 청바지를 사고 싶어 그러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청바지, 내 그 취향을 이미 네이버는 알고 있다. 그 개인의 구매 이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괜찮지 않아라고 제안을 한 다음에 그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구매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최종에 그냥 이거 오케이 버튼 한 번만 누르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해준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하면 된다. 아니면 뭐 홍대에서 뭐 친구 3명이랑 뭐 저녁 먹을 거야 라고 하면 홍대 플레이스 근처에 맛집 검색해서 여기 어때
한 다음에 이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거 예약해줄게 하고 예약까지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해주는 거를 이제 네이버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완전 상황이 꼬인 건 맞아요. 사실은 AI 에이전트 시대잖아요. 그건 뭐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걸 우리나라 로컬 기업들이 이 흐름을 잘 타고 가줘야 되는데 그 굉장히 많은 전략이 사실 실패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좀 한국어에 특화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회 전략을 했는데 이제 그게 역설적으로 뭐랄까 다국어라든지 범용성이 확 떨어지고 그리고 뭐 번역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GPT라든지 제미나이가 한국어를 어떻게 보면 더 잘하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만약에 좀 말려들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컴퓨팅 자원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그런 뭐 여력도 좀 적고요. 왜냐면 뭐 GPT4만 하더라도 수천억 원에 거의 뭐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걸 좀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연구 인재풀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LLM의 그런 이론의 토대를 만든 게 구글에 있던 딥러닝 연구자들이 사실은 그런 토대를 마련했고 이들이 다 이렇게 분화돼 가지고 뭐 구글에도 남아있는 분도 있지만 뭐 오픈 AI라든지 뭐 엔트로픽 메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지식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뭐 그들 뭐 수백억 주고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여기 AI에 집중하기엔 너무나도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꼬였죠, 사실.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략이 B2B에 집중한다 했어요. 네. 그래서 하이퍼 클로버 X를 통해 B2B를 한다. 뭐 지금도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차원에서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가 오픈 AI가 제공하는 API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이버 그럼 규제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금융이라 외국에 서버 있는 거를 못 써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거를 노려서 B2B 한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B2B 전략이 특정 산업에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확 퍼지기 뭐 삼성전자가 쓰거나 뭐 현대차가 쓰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뭐 금융이나 공공 아주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산업군만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또 그 한국어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한국어가 네이버가 잘한다가 처음에 이제 그 네이버의 부심이었어요. 그쵸. 한국어 우리가 제일 잘해.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지난 이 30년간 한국 인터넷 바닥에서 데이터 내가 다 갖고 있어. 내가 친 가두리 안에 데이터, 한국 인터넷에 데이터 다 있어. 그러니 그 내가 제일 많이 공부했고 한국어 내가 당연히 제일 잘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근데 이건 오해예요. 이제는 네이버 밖에도 한국어 데이터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웹에 오픈된 그 모든 정보, 예를 들어 뭐 신문도 다 웹에 있고 커뮤니티도 다 웹에 있고 웹에 오픈된 게 훨씬 많아요, 이제. 뭐 네이버 카페 블로그도 많지만 그 밖에도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외국 기업들도 한국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만 하더라도 엄청 많죠. 그러니 내가 한국어 제일 잘해가 이제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요새 인터뷰에서 많이 언급된 게 오픈클로 이후에 이제 모든 산업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 네. 중국은 전 국민 가지 키우기에 지금 들어갔다면서요. 그래서 오픈클로 같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기존 그 IT 업체들이 뭐 알리바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맞춰갖고 막 싹 개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제일 지금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뭐 챗GPT 붙인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몇 번 써보려고 했는데 대화창에도 넣어보고 막 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카카오는 대표할 수 있는 AI 전략이 첫 번째는 챗GPT를 카카오톡 안에 넣는다. 네. 챗GPT in 카카오톡이라고 부르는 그 서비스. 네. 그냥 챗GPT예요. 그냥 챗GPT 앱을 깔으나 카카오 열고 굳이 찾아 들어가서 하나 똑같죠. 그런 그 차이가 있고 어쨌든 카카오에서 챗GPT를 쓴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카나나라고 있어요. 카카오가 직접 개발한 LLM인데 카나나를 카카오톡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작은 모델이에요. 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니고 작은 모델인데 온디바이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대화할 때 카나나가 옆에서 끼어들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어디서 봐? 홍대에서 보자. 카나나가 들어와서 홍대에서 본다고? 야 그러면은 홍대에서 저녁 먹을 때 이 집 어때? 추천을 해줘요. 그럼 이 집 그래? 그럼 이것도 이제 에이전트 연결되는 이 집으로 할게. 그럼 내가 예약해 줄게 하고 예약하는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구상해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근데 네이버는 검색을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판단하는 거고, 검색이나 이런 입력창, 거기서 소비자의 니즈를 얻어서 그 니즈를 에이전트로 실행시켜 준다는 거고, 카카오는 대화의 맥락을 보고 니즈를 파악해서 에이전트로 연결시켜 준다는 거고, 결과는 같지만 두의 입문이 다른 거죠. 들어가는 창구가 다른 거고. 근데 이 회사들이 아무튼 예전에 다 LLM 만들 때는 우리도 LLM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라고 해서 그러니까 클로바 XQ 이런 걸 만들었었던 건데, 그거 이제 접은 거잖아요. 다른 데는 이제 다 아니, 접은 거라고 하기에는 검색 결과에 LLM의 답이 나오니까 이거는 아예 접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유산이 남아 있네요. 거기 아직. 유산이라고 말하면 과거의 것인데 또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전략이 독립적인 그 챗GPT 같은 서비스에서 구글처럼 바뀌었다. 구글은 물론 제미나이도 있지만 검색 결과에 제미나이가 답도 주잖아요. 그 구글 검색과 같아졌다. 네이버의 경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 크게 발표하지 않았어요. 카카오는 우리는 자체 모델보다는 외부 모델을 쓰겠다라는 걸 대적으로 발표해서 카카오 샘 알트만하고 사진도 찍고 막 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조용히 어느 날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내 모델 말고 남의 모델도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결과에 나오는 AI AI 브리핑 그 답이 하이퍼클로버 X로만 나온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다른 무슨 모델을 쓰는지는 발표 안 했는데, 제미나이 모델이든 아니면 소넷이든 GPT든 그 뒤에 뭐가 돌아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검색 경험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그 네이버는 곧바로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지켜줘야 되니까, 하이퍼클로버만으로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혹시 어려우면 그럼 다른 걸 써야지. 본질은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전략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쓰는지, 무슨 모델을 쓰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이퍼클로버 X로만 답을 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API 비용이 아마 나가고 할 텐데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거 API 최대한 싼 거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럼 하긴 따지고 보면 서버도 자체 서버가 있을 때는 자체 서버로 그냥 운영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다 그 데이터 센터 비용을 또 내면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인프라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또 하나 그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플레이 MCP라고 해서 그 MCP들을 우리가 약간 MCP 플랫폼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매개로 해서 MCP들이 서비스들이 붙어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라.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앱 하나에 위챗인가에 20만 개가 붙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꿈꾸는 거겠죠. 네. 예전에 모바일 시대 초기에는 중국 회사들이 이제 카카오톡에 붙어갖고 얘네 뭐 하나 하면서 이제 배워갔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차용을 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텐센트가 카카오에 투자했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3대 주주인가 그랬었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튼 이거를 직접적으로 딱 연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1인 기업들은 유니콘을 막 노리고 이렇게 막 뻗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큰 회사들은 오히려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또 이제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이러는 게 좀 어려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 모바일 혁명 때 모바일 창업 붐이 일어나고 막 이랬던 것처럼 기존의 산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이 기존 산업을 또 한번 뒤엎는 요런 지금 재편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오바입니까? 제가 몇몇 큰 기업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특히 개발 조직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거의 지금 AI 네이티브 전환을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직 레거시가 너무나도 크니까 매일매일 위계적인 조직에서 계속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고 시스템을 갈아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 단에서의 재편은 거의 없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그냥 대기업이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대기업이 가진 그런 자산들 중에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브랜드에 대한 신뢰라든지 영업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법무, 규제 대응 뭐 이런 건 사실 AI 창업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AI 네이티브 기업들이 성과를 내는 거는 B2C 그 디지털에 대한 영역뿐이지 B2B 쪽은 정말 이제 끄떡없거든요. 거의 없어서. 그래서 대기업이 확 망한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AI 네이티브 스타트업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는데 들어온 영역은 정말 많이 바뀔 것 같고 아닌 영역은 안 바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넷 모바일이 엄청난 임팩트였는데 딱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바뀐 영역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예 안 바뀐 영역들이 있었죠. 근데 대기업이 하고 있던 많은 부분은 거의 안 바뀌었죠. 예를 들면 뭐 삼성과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과 연관은 있지만 그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뭐 자동차 계속 팔고 있고 그렇죠. 반도체 네.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몰락보다는 이게 좀 뭐랄까 양극화가 맞다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위험한 곳이 어떠냐? 딱 이 미들 레이어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중간 회사들. 그 IT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스러운 이게 민첩성이 없고 그리고 대기업 특유의 AI가 그 못 따라잡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먹힌다는 거죠. 실제로 인터넷 모바일이 나올 때도 이들이 제일 먼저 갈려 나갔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모바일이 나왔을 때 어디가 망했냐? MP3 회사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뭐 관련 이제 그 모바일이 제공하는 그런 경쟁하는 회사들이 다 망한 거라서 좀 AI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에게 또 희망이 없는 건 또 아닌 게 스타트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첩성이 있고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창업자가 좀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좀 AI에 맞게 회사를 바꾸면 또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이럴 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AI 네이티브의 이제 활성화는 중간 레이어에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중간 레이어. 또 오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중간 레이어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서 사라진다가 아니라 좀 세대 교체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이런 건데 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막 바이브 코딩으로 이거저거 만들면서 이걸 회사에서 진짜 쓰고 싶은데 만드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이거 운영해야 돼. 보안 씌워야 되고 이거를 어디서 해주지? 우리 회사 IT팀에서 이걸 다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주위에 이런 거 해줄 회사가 되게 뜨겠는데요? 이거 창업해보시죠? 라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더니 그거 이미 다 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SI 하던 회사들 이미 그거 다 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IT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콘텐츠 중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제작한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그런 사람을 계속 써야 되는 것, 이 두 곳이 되게 힘든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AI랑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이 타격을 받겠죠. 예. 네. 아무튼 1인 창업, 1인 유니콘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했었는데 또 1인 창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기 힘들 거고 뭐 다들 개인이 팀처럼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업에서 그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반대적인 시각으로 1인 창업이 멋있어서 지금 막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업적으로 AI 에이전트가 나오고 AI가 나오면서 막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그다음 또 사회 분위기를 봐도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서 정년퇴임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인 창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우리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1인 창업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 영향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생산성 혁명이라는 게 그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AI 때문인지 덕분인지. 그래서 그거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1인 창업은 이제 계속 늘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창업 옛날에 인디게임도 최소한 2-3명은 모여야 만드는 건데 이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디게임 게임 개발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콘텐츠를 가지고 겨우 뭐 일주일 내내 해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AI로 계속 만드는 사람들 하루에도 물론 뭐 오탈자 엄청 많지만 그 저품질일지언정 양떼기로 성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양떼기.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그럼 1인 창업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게 이 세상 공급이 많이 늘어나도 소비나 수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 등장한 이후에 음식점 창업이 엄청 쉬워졌거든요. 옛날에 음식점 창업하려면 큰 사거리에다가 크게 달고 돈 좀 뭐 2, 3억 투자해서 뭐 다 해야 투자를 해야 그만큼 조그만한 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은 전문 배달 음식점으로 그냥 조그만 창고 같은 데서 조리대만 만들어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공유 주방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그러면 성공하기는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퇴직금 털어서 한번 하면 그 가능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압도적으로 뭔가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마케팅을 잘한다든지 뭐가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1인 창업은 쉬워졌죠. 예를 들어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뭐 마이크로 사스라고 할까요? 뭐 조그만 기능만 하는 그런 꼭 기업에 꼭 필요하지만 아주 작은 기능 뚝딱뚝딱 만들어서 내가 만들면 인기가 좋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만들겠다고 덤빈 사람이 10,000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로 대박을 났어도 가수로 치면 2집을 또 다시 히트하는 거는 굉장히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상에 없는 생각을 나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경쟁이 옛날보다 훨씬 심해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에서 이제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한 경쟁의 네. 시대로. 유튜브가 나온 이후로 누구나 자기가 콘텐츠가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요리하는 콘텐츠, 맨날 그냥 집에서 요리하는 거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배달하는데 배달 오토바이에다 카메라 달고 하잖아요. 이런 거가 그냥 일상이었는데 콘텐츠가 됐죠. 그 콘텐츠들끼리 또 경쟁을 하다 보니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 한두 명. 오토바이 앞에 그 카메라 달고 있는 사람은 엄청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 한두 명이죠. 요새 정부에서 밀고 있는 프로젝트 보니까 뭐 모두의 창업 이런 것도 있던데 아까도 이제 출근하면서 엄청 큰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거 봤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면 그런 좀 사회 분위기에 맞게 그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K자형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나 AI 쪽에 기술력 있고 선점하고 뭐 인프라 있는 회사들은 막 삼성전자 뭐 56조인가요 이번에? 네. 영업이. 네. 이렇게 가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K자로 이제 성장을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자 독식 구조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 이제 노동자들 일자리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일자리를 이제 생산성이 향상돼서 일자리 필요 없는데 무조건 일자리 고용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정부는 대책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창업을 그 대책으로, 하나의 대책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옛날에 창업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큰 인생의 모험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디어와 프롬프트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 창업을 권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긴 합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창업자가 창업을 등록하면 실업률도 줄어들고요. 여러모로 이제 괜찮죠. 성공하면 세금도 받을 테고. 아, 그렇죠. 그 기업에 입사를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누구와 봐도. 근데 창업을 하는 거는 이제 정글로 들어가는 건데 이 나라에서조차 무조건 창업을 하세요. 이제는 일자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권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망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게 또 좀 옛날 입장인 것 같고요. 뭐 연대보증이나 좀 이런 거 생각할 때 지금은 저는 뭐랄까 좀 그 일종의 쿠폰 같은 게 지급되거나 아니면 품앗이 같은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 모두가 창업을 하면 창업하면 몇 년 동안은 뭐 얼마씩 지원해준다라든지 이제 실패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좀 서로 좀 도와주는 문화. 뭐 예를 들면 뭐 나도 이제 내 콘텐츠 보면 너도 내 콘텐츠 봐줘. 그래서 뭐 저는 뭐 기존 패러다임으로 보면 좀 모두의 창업이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정말 이건 뭐랄까 인생에 날아가는 사람들 양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두의 창업 99%의 실패 이런 것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뒤가 지금은 당장은 도전하니까 좋죠. 근데 실패 이후에 3년의 시간을 써서 실패했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전액 부채 탕감 뭐 이렇게 나오는 준비가 거죠. 되어야겠죠. 이런 게 나와요. 성과가 없으면
창업가는 백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육을 권장하고 우리가 한 지난 몇십 년 동안 다 대학 교육을 받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자마자 예를 들어 3년 동안은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것까지를 교육의 과정으로 보는 뭐 그런 식으로 무상 창업의 시대, 무상 교육에 이어서 무상 창업의 시대도 네.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결혼 정년기 더 뒤로 가고 이 사회 어떡합니까? 대학을 가지 말고 그냥 창업해야죠. 4년 동안 대학을 안 가고 창업을 하면 뭐 거기에 상응하는 뭐 보조금을 준다던가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6년 전에 걱정하던 기기 이코노미 시대가 전 산업으로 좀 파져나가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뭐 기이코노미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나는 오늘부터 오토바이 배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나는 저 AI로 뭐 앱 하나 만들어서 창업할 거야 비슷한 정도의 결심일 것 같아요. 그런 지금 변화의 시작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걸 보시면서 아직은 좀 일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난 이미 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진짜 K자의 분기점이 좀 온 것 같고요. K자가로 진짜 될 것 같은 지금 그 시작점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위기감이 엄청 오고 있어요. 체감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K자의 분기라 그런지 티타임즈 보시는 분들이야 이제 이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니까 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AI가 세상에 난리 났다는데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좀 신기하네, 뭐 말 잘하대, 뭐 이런 느낌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현업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 난리 났다. 뭐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회는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뒤처지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격차가 이제 실제로 생기니까 정말 제 친한 친구가 불과 한 1, 2주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니 당연히 이제 뭐 유튜브 보라고 줬는데 시간 있을 때 본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막 뭐 열심히 볼 건 아니고 그냥 AI한테 정리해달라고 해서 봐라고 했더니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예를 들어 제가 15분짜리 영상을 주면은 여태까지 15분을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다뤄볼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2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두 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